네, 오늘 나의 투자에서는 이동근 대표님의 그 승부주, 오후 승부주, 그리고 또 김종철 소장님의 시장을 보는 한수, 이 두 코너는 오늘 생략됐습니다. 두 분도 좀 쉬시는 날도 계셔야죠.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서영수 이사 모셨습니다. 자, 이제 이 긴축 시기에 금리는 막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연준은 양적 긴축까지도 강하게 나오겠다고 합니다. 어제 또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사실 아직까지도 해석이 좀 애매한데 서영수 이사님한테 한번 속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많이 바쁘신데 네. 우선 어제 장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미국 3월 CPI가 헤드라인 CPI가 3.8% 전년 8.5% 전년 대비 8.5%. 3.5라도 깜짝 놀랄 텐데 8.5%. 40년 만에 최대폭인데. 그렇죠. 처음에 CPI 나오고 나서는 뭐 선물부터 시작해서 뭐 팍 치고 개장 초 또 실제 개장 전 흐름이 이어지면서 급등 출발인데 이게 결국 하락 마감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 보십니까? 우선 네.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선 돈을 풀거나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먼저 특정 재화의 가격이 먼저 오르죠. 네. 특히 이제 이번에는 당연히 돈 많이 풀면 반대의 계정에 있는 화폐성 자산과 같은 원자재,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게 먼저 오르죠. 화폐성 자산. 예, 이런 게 이제 먼저 오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이거와 연관된 식료품, 그 다음에 기름값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 돈을 회수한다든지 이 원인을 제거한다라면 인플레이션은 그 다음에는 안정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거나 이렇게 된다, 오히려 조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쪽으로 집값이 올랐으니까 네. 대략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주거비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주거비가 상승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은 임금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임금의 요구까지, 임금 상승률까지 연결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은 서비스업, 내수산업이 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금이 오르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내수기업의 가장 많은 원가는 사실 임금이란 말이에요. 네. 금융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업은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예.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어차피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파이럴 현상이라는데 인플레이션이 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증폭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비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임금 이쪽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냐 아니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물가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주거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물론 이제 MOM은 좀 안정화되었는데 QOQ를 보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7% 가까운 수준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임금의 인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인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미국의 서비스업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 서비스업 가격이 상당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은 비록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코어 인플레이션은 하반기에도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뭐냐면 5월, 6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네. 근데 물가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가는 기준금리는 코어 인플레이션을 갖고 우리가 기준금리 결정하지 현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코어 인플레이션은 PC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간다라면 또는 계속 유지된다라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지금의 상황은 폴 볼커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아서 번즈나 윌리엄 밀러 같은 비둘기파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가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인플레이션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 기준금리가 10%까지 올린 거예요. 하지만 물가는 안 잡혀. 물가는 못 잡는 안 잡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처음에는 헤드라인 숫자를 딱 보고 보니까 MOM은 완화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지. 인플레이션 진정된다라면 우리가 걱정하는 기준금리 인상도 하반기에는 좀 완화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된다라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낙관론자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약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빅스텝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물가를 잡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50bp 얘기도 있고 50bp 플러스 알파까지. 근데 시장은 이미 그 빅스텝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그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물가를 확확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초기 효과가 물가를 잡는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빅스텝을 통해서 물가가 안정화된다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잡힌다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를 침체시켜서 중요한 건 임금의 인상의 기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지금 서 이사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무슨 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인 뭐 폴 볼커 얘기야. 폴 볼커 앞서 무슨 아스번스 같은 얘기를 갖다 지금 내 종목하고 아무 상관없네 하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시장에 끌려가면서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10%까지 올려도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았던 그 과거의 연준의 흑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 요즘 들어서 라일 브레이나드 우리가 실컷 비둘기 극강 비둘기인 줄 알았더니 요즘 너무만 매 날개짓을 하고 뭐 제임스 블라디아 원래 그랬다 치더라도 뭐 등등 사람들이 특히 저는 그 뭡니까 어쨌거나 그런 얘기들 시장 부러뜨려야 한다 하는 얘기 아주 의역을 하자면 윌리엄 더들리도 그렇게 얘기했고 크리스토프 월러도 그렇고 완곡하게는 얘기했습니다만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장이 좀 닫힐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 이사님 말씀하신 연준도 과거에 그냥 끌려가는 식의 금리 인상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아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이번 3월 달에 FRB에서 어쨌든 이제 실업률과 그다음에 PC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실업률이 지금 예측치가 지금 3.5%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3.6%거든요. 그러니 다 왔어요. 예.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목표는 4.3인데 이미 이제 6.4%란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다라면 지금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는 굉장히 과도하게 낮은 실업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기대치를 자연 실업률 수준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자연 실업률이 지금 FRB에서는 3.5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4% 이상이라는 거죠. 예, 네. 그 정도를 생각을 해야 이 물가 지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가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경기 훼손이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방법이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되지 않고서는. 그렇죠. 어. 그러려면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지금은 노동의 공급이 외부에서의 공급이 확연히 줄고 있어요. 부인난이니까. 네. 부인난 때문에요. 네. 그거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민자라든지 유색인종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죠. 예. 외국인 근로자가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가 수급이 깨졌죠.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가 멕시코라든지 네. 와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고 했더니 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특히 주거비, 중고차, 그다음 식품비 너무 올라서 그 임금으로는 다시 일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무형의 진입장벽이 생겨졌고요. 네. 또한 미국 또한 예전과 달리 자국 중심주의 이쪽으로 바뀌면서 이민 정책이
빠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이 바뀌면 이민 정책이 과거는 확연히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노동 공급이 크게 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 이 구조화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바뀌는 이 공급 이슈에서의 인플레이션,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치부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수요 사이드에서의 인플레이션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단지 한두 차례의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는 그렇다 치고 네. 인플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도 요즘 사람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뭐 추가로 100불씩 더 줄게 뭐 이런 소리들 막 하고 하는데 그 정도 임금 오르는 것 같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이거 따져봐야 내 임금 오르는 거 아무 택도 의미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대충 분위기를 봐서는 5월, 6월 한 50bp씩 2번 올릴 것 같아요. 대충 6월쯤 가면 양적 긴축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 한도는 950억 달러를 하지만 처음부터 950은 알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갈 것 같아요. 가는데 예. 시장이 증시가 그랬을 때도 불확실성해서 뭐 다 알던 내용 해서 그냥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서 이사님은 어떻게 제가 보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앞부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알려진 사실. 이 정책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것이냐, 고공행전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자꾸 헤드라인 PC 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기준금리의 목표치인 어떤 PC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코어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 아하. 이게 안정화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4월 달, 5월 달 가서 지금은 우리가 3월치까지만 봤습니다만 4월치, 5월치가 조금 전월비라도 꺾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장은 이 연준이 지금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있어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상승 반전도 노릴 수 있겠다. 그게 잡혀야죠. 잡힌다는 근데 잡힐 가정하에 가능성이 낮다라고 인플레가 꺾인다는 하에 잡히면은 충분히 이 정도만 하더라도 된다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단지 금리를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더 이상 과도하게 이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실질 금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대 수준이 이 정도라면 올려봐야 이 정도니까 당연히 이런 임금 인상이라든지 가격의 인상 요구는 인상하려는 의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뭐 네. 쉽게 잡히지 않겠죠. 그럼 이사님께서는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잡히질 않고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경기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이고 그래서 경기의 훼손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물가가 잡히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시장은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시장에 대한 뷰는 보수적으로 미국이란 있어요. 경제는 내수 경제 70%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면서 가격을 반영시키고 임금이 또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적어도 네. 명목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실질 경기도 유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되면 그 경쟁력 떨어지게 되니까 장기 침체는 우리가 걱정할 수 있지만 당장의 경기는 네.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경기 이슈가 아니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세게 올릴 것이냐, 천천히 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의 70년 사례를 본다라면 결국에는 따라가는 형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게 이제 금융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위험의 관점에서 이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 정가를 통해서 당분간은 경기가 나쁘진 않을 수 있으니 시장도 버텨내는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시장하고
경제하고는 다르게 봐야죠. 예. 네. 경제는 어쨌든 간에 장기로 뭐, 봤을 때는 단기요. 실제- 단기 경제가 단기로는 괜찮다라고 예, 괜찮을 보시죠. 겁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가격에 기업이 가격에 이런 비용 상승 요인을 전가시킬 수 있냐 네. 이 부분이거든요.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이 전가시키면은 또 기업의 이익도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 수익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된다.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기준금리는 계속 하반기에도 올려야 되는 오케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쉽지 않은데요. 뭐 대충 연준의 스탠스는 알겠고 네. 뭐 시장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도 뭐 좀 이번에는 세게 한번 금리도 올리고 양적 긴축하겠다. 뭐 양적 긴축을 해서 장기 금리를 좀 끌어올려야 뭐 장단기 역전 가능성도 줄인다 등등의 여러 가지 참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 조금 미국이고 당장 우리도 급합니다. 그렇죠. 당장 내일 금통이에요. 공통이죠.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자는 뭐 그 청문회 일정이 있으니까 내일은 총재 대행이 이제 주행할 거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금리 인상은 힘들 거다 분위기인데. 우선 그 금리 정책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예, 지금 왜 올려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통화 수업을 종료를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한미 간 금리 갭이 생기게 되면 특히 이제 국채 같은 갭이 생기게 되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국내 채권들을 매각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미 그게 지난 3월부터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어요. 예. 따라서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기준금리를 안 올려서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자금의 해외 이탈이라는 외화 유동성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안정의 책임을 또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떤 그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의 이슈뿐만 아니라 물론 인플레이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요구가 있지만 이거는 좀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 유동성의 위험에 노출된다라면 그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은 되게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선임되냐 안 되냐 이슈보다는 이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내일도 또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럼 이상 가능하다는 보시기는? 뜻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해야 뜻이에요. 된다. 예. 몇 번을 더 해야 될까요? 몇 그거는- 번을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는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최소한 같거나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결정은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흐름을 같이 하겠군요. 네. 달려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상당 부분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한다라면 우리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지금 우리가 급하게 1.25 올려야 아닙니까? 1.25죠. 1.25고 미국은 지금 0.25에서 0.5니까 상단으로 치면 0.5라 쳤을 때 그렇죠. 딱 75bp 차인데 근데 이제 5월 달에 50bp 올려버리면 이제 이제 좀 거의 안 거의 나죠. 붙어버리네. 5,6하면 100bp잖아요. 네. 그럼 뒤집어지네. 그러니까 예. 해야 되는 우리는 상황이네요. 우리는 이거를 뭐 50pp씩 올리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리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올리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채 문제도 상당한데 지금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가계부채요, 아니면 정부부채? 어떤 걸까요? 전반적으로 먼저 가계부채부터 좀 짚어볼까요? 부채 위기에 대한 이제 책도 쓰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지금 제가 오늘 책을 받았는데 이거 네. 지금 이 빨간색의 표지에 debt crisis 부채 위기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네요. 뭐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폭락에 대비하라 하셔놓고 밑에는 보면 위기를 기회로 해서
지금 아니 뭐 폭락한다 해놓고 또 위기는 기회고 지금 이거 그냥 자극적으로 제목 달아갖고 책 팔아먹고 하려고 또 빨간색이에요, 책이. 빨간색으로. 우선 저 경각심을 경각심을. 예. 어차피 이제 상황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위기든 어떤 위험이든 충분히 그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한다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네. 바꿀 수 있고요. 그런다라면 그거는 시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책을 직접 쓴 거고요. 네. 예,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우선은 부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부채의 이제 리스크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채의 규모가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저희가 눈에 얘기하지만 부채는 장기이고요. 원리금 분할 상환, 고정금리 이렇게만 되면은 사실 부채의 양이 많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정금리에. 예, 고정금리의 장기, 만기가 네. 장기이고 원리금 분할 상환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단기에 변동금리에 예, 이자만 내는 대출. 이게 전체 대출의 한 7, 8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이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네. 근데 거꾸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 네. 은행의 원화 유동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이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당히 좀 딜레마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조율하느냐. 가장 좋은 거는 기준금리를 안 올리게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좋고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면 이거를 적극적 조율을 잘 해서 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도처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바뀌게 네. 되면은 이런 정책적 대응 능력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메이크업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이슈이겠죠. 우리나라에서의 부채 위기는 뭐 워낙에 언론에서도 그동안 많이 다루고 전문가분들의 경고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 전에 하나 좀 서 이사님께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 미국에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올 때와 같은 그런 부채 위기가 있다고 보세요? 미국이? 미국이요? 미국 상황이. 지금은 미국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1994년 때 1998년까지 올리는 그 시점. 네. 예, 그때가 있고요. 예. 2008년에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예, 있잖아요. 예. 이 두 개를 나눠서 볼 때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면 미국은 좋은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다가 만약에 위기가 온다니 나빠지면 그러면 갑자기 금리를 낮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갑자기 어떤 위기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딱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올 텐데 2004년도에는 어땠냐면은 94년도에는 어땠냐면 그때는 금리를 쭉 올리고 나서 4, 5%대 금리를 계속 유지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도국이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까지, IMF 외환위기 왔죠. 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 이게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희망사항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경기가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네. 기준금리를 뭐 정말 높은 수준을 올려서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 경기는 안 나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1994년의 상황이 올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러면은 뭐 미국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때나 바이든 때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그냥 막 현찰을 막 손에다 쥐어주고 재정 통화 할 것 없이 막 풀어 제꼈는데 거기 비하면 우리나라도 뭐 틈만 나면 뭐 추경했습니다만 미국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지만 그러는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그래도 벌써 가계 플러스 국가 부채도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입니다. 요 한 달 정도는 뭐 이렇게 어지간한 의사결정권자들이 그냥 멍 때리기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의외로 지금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고 네. 뭔가 지금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엔 주택시장도 부양 쪽으로 많이 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금융 안정을 상당히 신경 쓰면서 DSR도 규제에 대해 예, 재검토를 하기 네.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쪽이고요. 특히나 이제 인수위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해 주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현재 금융 안정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사실 보면은 이런 금융 안정 위험, 금융 위기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시는 이창용 하는 총재 네. 진행자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IMF 국장님이었으니까 네. 뭐 매번 그런 거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어요. 예, 네. 뭐 이분이 오시면 상당히 좀 그런 리스크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위기 속의 투자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되죠. 지금 네. 미국이 금리를 확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잡히진 않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체력적으로 버틸 힘이 남아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을 봤을 때 우리도 결국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채에 대한 이제 위기, 지금 자금에 대한 이제 위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장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제가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고 금융당 네. 금융부동산을 하니까 그러시죠? 예, 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너무 많은 범위에 얘기하니까 네.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다만 좀 우리가 좀 범위를 좀 넓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10년에 있어서 이 저금리 시대, 그다음에 세계화의 시대에 이 끝이 아닌가. 그래서 큰 변화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기존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버리고 네. 특히나 이제 고금리로 갔을 때에 어디가 좋은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많이 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제 책도 좀 많이 보시면 네.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 시대에서 우리가 그간에 가졌던 투자 전략과는 다른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2022 지금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라는 또 빨간 경고의 이제 책을 쓰신 만큼 또 잘 읽어보면서 같이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